2부에서는 앞서 뜻깊은 강연을 펼쳐주신 안범진, 정대원 변호사님과 김성룡 교수님을 다시 앞으로 모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해보는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을 뜨거운 박수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제2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4시 한 10분 정도를 아주 마감하는 걸로 예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궁금한 질의 답변 형식하고 또 건의사항을 받는 것하고 또 두 분 변호사님 30분 동안에 말씀하시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틈새에 또 하고 싶은 말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오늘 발제 내용과 관계에서도 그와 관계 발제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라도 혹시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분은 손 들고 정해 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한국 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 맡고 있는 유현성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형 법정주의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물론이고 검찰 또 법원 전부 다 지금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한국이 성문법의 국가인데 우리가 영미처럼 관습법을 처럼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계속 기다리고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 강연을 든 적이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오염성 평가와 재발 방지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근로감독은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갈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해서 지금 교수님이 만든 TF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서론이었고요. 질문은요. 얼마 전에 정자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또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한 법에 규정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이쪽 일반 재해 쪽으로 해서 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호한데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김성룡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시민재해, 산업재해가 갑자기 합쳐서 한 법이 만들어진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어떤 정치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 합쳐진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법 적용이나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무를 내가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된다 하는 것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이것 가지고 의견 차이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위험성평가 같은 이런 부분들도 노동계 쪽에서는 얘기할 때 지금까지 기존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게 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게 구체적으로 모르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경영계에서는 그러면 그것만 다 지키면 내한테 책임이 없느냐 물으면 실질적으로 법 적용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재해나 사업재해를 똑같이 형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좀 그쪽 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뭐가 들어있나 하면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신체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라. 확인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높이의 작업을 할 때는 추락 방지망을 어떻게 하면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주 최소 규정만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최소 규정만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사업주나 근로자가 현장에서 자기 사업장에 맞게 특화된 위험성 평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근로자와 함께 작업 위험이 예방되도록 하라 이렇게 맡겨놓죠. 그럼 나중에는 그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판단하는 업무상 과실 관점으로 판단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강한 고의의 어떤 형들처럼 이렇게 강화된 형벌로 처벌한다는 게 조금 맞지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순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든가 지시를 위반했다는 정도의 징역 1년 이하라든지 아주 강화된 반복 위반의 경우 한 3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나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처럼 그렇게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로교통도 똑같은 거 그렇습니다만 우측 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차선을 넘어서 돌진해 오면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 차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다 하면 인도까지 넘어가서 피해야 될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데 어느 걸 지켜야 하느냐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시점에서 가장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인 것처럼 산업 현장이나 시민 재해 현장에서도 전국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고 시점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는 법에 미리 정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대신 그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위반한다는 건 사실 고의범 성립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해결한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고의로 의무 위반을 하고 그 의무 위반에 사망을 야기했다는 식으로 이런 구조에서 비난에 강한 형사벌로 제재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부작위범의 인과성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 우려가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판사가 무죄 선고할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무죄 선고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과연 이 중처법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목적과 이게 부합하는 결과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회장님 말씀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시민재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사 단계나 혹은 수사 개시 전에 상당한 품을 들였는데도 이게 입건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대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데 사람이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다쳤으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최소한 법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포스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 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 그 사고 자체는 교량이 공중이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맞는 것 같고요. 또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 시민재해는 해당한다. 다만 이제 그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물을 다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중대산업재해는 그 노동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중대시민재해는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우리나라 교량 붕괴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대교 사례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사례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건은 이게 지금 아마 성남 그쪽에서 아마 옛날에 그 모래가 좀 그때 뭐 이상한 모래 사용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부터 시작이 되기 힘들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요건 자체는 해당되는데 앞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조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생각하실 동안에 그럼 제가 우리 변호사님 두 분한테 한번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중처법의 수사가 특사경 수사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 지휘를 받는 사건이고요. 이게 지금
다른 그 외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지 문서 위반이라든지 뭐 부실신고에 관한 어떤 다른 법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법경찰으로 관할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일한 사건을 압수영장 수사를 2번 쳐서 2번 압수수색을 당한다. 똑같은 사건을 뭐 경우에 따라 서로 수사 기록을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록을 협조 안 하면 한 수사기관에 다른 수사기관의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을 주고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법경찰관의 수사 능력,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혹은 이 기업체가 수사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부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어느 한쪽 기관으로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보면 이중수사입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든지 경험상 그 수사 결과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전문성에 이런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뭐 저 개인적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되게 약간 공개된 자리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개인적 생각은 좀 있고, 근데 각자 좀 약간 전문성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업과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데 그 업무상 과실치사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인데 뭐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가 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안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은 그 노동청이 있는 건 맞고요. 대신에 이 수사 기법이라든가 이거는 아무래도 경찰이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범주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사고 나면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수사하고 경찰도 이제 수사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를 또 신설을 해서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를 하고 그 근로감독관들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노력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제 안범주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컨대 그냥 사고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법 위반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감독관에게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사고 났을 때 그 아까 위조 말씀하셨는데 그 문서 위조 같은 게 심심찮게 사실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자기 사후적으로 누락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문서 위조가 발생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심심찮게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밝히는 데는 사실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같은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때는 뭐 별 문제 없었는데 경찰 수사하다가 그런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어떤 위조 문서가 발견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수사가 더 약간 확대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느 쪽이 더 이렇게 한쪽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한쪽으로 몰아서 수사권을 주는 게 과연 맞나? 그 수사 효율성 측면만 보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 예. 그 기업 변호사님들은 기업 대리를 하시면 기업이 수사를 적당히 받으려고 경찰보다 근로감독관이 다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지금 수사 지휘가 없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종결까지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하니까 근로감독관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혹시 플로아에서 예. 이쪽 많이 좀 자기 소개 간단히 좀. LTU 플러스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그 중처법 시행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많은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이직을 했고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도 안전관리자입니다. 이 법을 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 이 책자에 보니까 경영청이나 노동청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뭐 애로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 입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자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법을 개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처법에 법정 인원을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인원은 어제 자격을 딴 사람도 법정 인원이고 10년을 일했던 사람도 법정 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면 뭐 여기 지금 빅데이터에 보면 뭐 보험 사업장이 뭐 몇만 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진짜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고 좀 놀라서 예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 작업장에는 어떤 몇 명 이상의 경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자 입장으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무진은 이게 맞는데 그런데 결정권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고들도 많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 항공 조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얼마 정도의 비행 조정이 있어야 이제 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자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예,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스갯소리로 로펌 의회 그 호황을 맞은 것이 안전관리자를 키우는 대학교 과정이 학과가 막 생길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안전관리자를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무조건 자격을 줘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합리적인 대책을 교육부에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진그룹 안전보안실의 윤유옥 대리라고 하고요. 그 세 분 강의는 인상 깊게 잘 들었고 안범진 변호사분께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대기업 사례 중에 한 건이 이제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에서의 사례는 아직 없다고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고 그리고 안전조치가 사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적인 정말 큰 대기업들이 사고가 났을 시에 기업의 총수라던가 대표이사들 이러한 직위까지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을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래의 일이니까요. 미래의 일인데 아직까지는 물론 총수니까 그 회장님은 아직 조사받은 예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3표 외에는. 근데 그 3표도 그 약간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그 시민 단체에서 3표 회장님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청에서 각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수사를 했죠. 꼼꼼하게 작년 말에 수사를 해서 우리 정모 회장님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이상의 그 고민을 거쳐서 지금 기소를 한 거고요.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 외에 대기업들 뭐 사장님, 대표이사님, CEO 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 아직까지 기소가 된 예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여러 번 있었고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기소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기소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저는 변호사고 최대한 기소가 안 되게 노력하는 거 보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는데 또 사후적인 관점에서 사고 발생한 관점에서 보면 앞에 뭐가 부족했다 이걸 보면 또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는 면도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쳐내려고 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대기업은 기소되는 건 딱 한 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 그 두 번째 질문 네. 그래서 어느 근로자가 요새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와의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상위 관리자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러한 보복성으로 인해서 회사의 장비로 이제 동료 근로자들이나 회사 인원 측에다가 상해를 입히거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회사와의 업적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사료가 되는지 그런 관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처음 생각해본 사례고요. 지금 당장 물어보시니까 지금 제 일반 상식, 제가 가진 리걸 마인드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거는 경영 책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인과관계입니다. 아니 둘이 싸우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경영 책임자가 둘이 싸우는 것까지 방어를 해야 되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드는 생각은 경영 책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꼭 중처법 대상이 될까 싶은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영국 그 로벤스 보고서를 이제 쭉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로벤스 이분이 보수당하고 노동당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낸 보고서가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그거를 또 이제 약간 또 좀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시 법안을 다시 만든다고 해도 지금 여수야대 상태에서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 이제 그걸 힘의 세력 개념을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그 외국의 사례 중에서 진짜 본받아야 될 만한 사례가 어디가 있는지 아까 교수님이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문안이 간단하고 사고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걸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그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본받을 때는 어디냐? 일본이냐? 프랑스냐? 독일이냐? 아니면 영국이냐? 보고 좀 그 사례가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우리 법제가 어느 나라의 법제부터 출발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법인 처벌하는 양벌 규정 같은 이런 것도 우리 형법에서는 줄기차게 법인은 처벌 못한다는 얘기가 교과서에 계속 나오는데 일본이 1900년도에 양벌 규정 처음 들어왔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입법입니다. 그때 일본이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개인 처벌이 안 된다 해가지고 법인에다가 양벌 규정과 벌금을 때리는 걸 120년 전에 도입했고 우리가 해방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계통의 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노동부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미 쪽으로 접근하기가 실용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역을 50년, 100년 때리기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백억씩 개인에게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을 내는 영미법 체계하고 우리나라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나 독일 쪽에 있는 대륙법 계통의 체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법 구조가 맞다. 그다음 그 나라에서는 개인의 행사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100년씩 200년씩 되는 게 아니고 엄격한 우리나라 행법 체계와 같은 그런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게 허락된 시간이 지금 4시 10분 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지금 이 이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왔고요. 농촌진흥청이랑 국가기관에서 왔고요. 안전보건팀장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민간에서는 이 부분 예전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중처법 들어오면서 이제 국가기관 포함 공공기관까지 다 해당이 됐는데 사실은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헤매고 있는데 지금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손을 들었고 그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 되거나 뭐 안전보건관리자가 300인 이상 되면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전담 조직은 몇 명 이상 해라, 자격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매뉴얼이 구속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별로 좀 다른 부처도 알아보니까 전담 조직이 운영지원과 소속에 이제 한 개의 팀으로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저 재난부서 같은 경우는 재난부서에 소속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제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 필요할 경우는 경영체제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담 조직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청차장, 기관장 직속으로 있지 않으면 예산부서가 따로 있고 조직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필터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전담 조직에 대해서 좀 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기관장 직속에 있는데 경영책임자 직속에 있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개인 소견이고 저희 기관 소견은 또 아닙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어떤 형태든 매뉴얼의 해석 지침이 있을 때는 그걸 따르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위반 사항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고, 옆에 변호사들 분들한테 정보를 받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가기관에 해주는 것이 더 신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혜하신 부분들은 또 제대로 논의가 되도록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두 번째 세션 이걸로 마치고 마이크는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